얘들아, 이 수업은 고은중학교 중3 졸업한 후에 방과 후 수업을 했던 친구들을 위한 문제풀이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없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듣지 말아주세요. 자, 일단 우리 방과 후 했던 친구들 중에 토요일날 못 나왔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풀이 보강 자료를 올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오답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33페이지에 보면 정답은 다 나와 있는데 그 정답을 보고 채점을 했더라도 선생님이 문제 푸는 어떤 방식, 그런 점은 좀 익혀두면 좋을 수도 있으니 토요일날 안 나왔던 친구들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먼저 보기 박스에, 지문에 나와 있는 작품이 뭔지 먼저 봐야죠. 코모도화가라는 작품이에요. 고조선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을 보고 그 슬픔을 노래한 시기 때문에 개인 서정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주술적은 원래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지가나 아니면 서동요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이 작품하고는 상관없는 설명. 그리고 개인적 서적 맞고요. 이별 상황을 소재로 했죠. 그리고 여기에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라는 말투는 대화체이기는 하지만 이 대화체가 누군가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상대방의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체라고 일단 어투는 대화체라고 해도 이 시의 구성은 독백적 어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자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화자는 대상에 대한 체념적 태도 여기에 보여지고 있죠. 가신님을 어휘할 고에 보면 체념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답은 1번. 그 다음 2번. 보기를 바탕으로 이 작품을 이해해라. 약간 이런 문제들이 선생님들이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는 문제야. 보기에 뭔가 추가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물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물에 대한 의미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야지.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일 수도 있고 삶과 죽음일 수도 있고 창조의 신비일 수도 있고 정화를 통한 재생, 생명과 삶의 원천, 문이 충만한 사랑 등 다양한 의미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하고 관련된 적절한 것을 골라야죠. 물을 경계로 임의 운명이 달라졌으므로 여기까진 맞아요. 그러면 물이 삶의 원천이니? 아니죠. 죽음의 공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님이 물을 건너다 죽었다는 것은 님이 물을 건너다 죽기도 했어요. 사랑이 끝나는 거고 님은 부재의 상태가 되는 거다. 맞네요. 답은 2번. 님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은 빠져 죽은 거 맞아. 죽음이 없이는 창조도 생겨날 수 없다. 우리가 창조를 기대하는 시는 아니었어요. 화자는 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어이할꼬 하고 체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잖아. 그러니까 체념을 한다고 봤을 때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도 틀린 설명이죠. 그 다음에 화자의 만류를 뿌리치고 물을 건넜나? 건너지는 않았어요. 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어요.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3번은 박모걸이라는 시인의 현대시 이별과랑 비교해보는 문제인데요. 이 이별가를 잠깐만 봅시다. 모라카노 사투리를 사용했네. 저편 강기슬개서 니 모라카노 시적 대상이 있나봐요. 근데 이 대상이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 있대. 그러니까 뭔가 어떤 강이 있고 여기에 배가 띄워져 있는데 이 배 저쪽은 이승이고 이쪽은 저승인가 보죠. 그러니까 분명히 삶과 죽음의 길로 나뉘는 순간이네. 그때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모라카노 하고 안 들리나 봐. 그러니까 저 니라는 대상과 그 다음에 나는 뭔가 약간 단절된 듯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썩어서 동화밧줄은 사가 내리는데 하고 단절되고 이별하는 건가 봐요. 근데 이승과 저승이라고 했으니까 죽음을 통한 이별이겠네. 그러면 대상이 죽음을 소재로 활용한 거 맞죠? 거기서 그 공호도화가에서도 님이 그 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했다. 여기 보면은 보기에서는 모라카노라는 반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보기만 해당하지 윗글에는 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틀린 말. 그 다음에 물이 이별과 단절의 공간. 여기서도 이 물을 통해서 이승과 저승으로 나뉘니까 맞네요. 그러면 기억 디귿이 맞고 이별을 거부하지는 않죠.
약간 보기에서는 머라카노 하면서 아직은 이별을 못 받아들이는 자세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뭐 거부라고까지 말하긴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위씨는 정확히 거부는 아니니까 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봅시다. 황조가 문제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황조가 유리왕이 부인을 두고 오면서 쓴 노래다라는 배경설화가 같이 전해요. 삼국유사에. 그 다음 꾀꼬리는 정다운데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가지 나는 외로워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비유를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답은 2번. 자연물을 통해 자연물 무엇? 꾀꼬리를 통해 나의 정서를 강조하는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줄여서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을게. 1행과 2행, 3행과 4행이 의미상 대칭 구조를 이루고 그리고 이 시는 개인 서정시야. 근데 그 앞에는 구지가와 같은 노래는 집단가요였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개인 서정 가요가 황조가냐 공무도화가냐 뭐 이렇게 논란이 될 만큼 어쨌든 이 두 작품은 황조가와 공무도화가는 개인적 서정 가요의 그러니까 선두를 이루는 작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과도기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이 작품의 시상 전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계절적 흐름 없었고 그 다음에 처음과 끝에 유사한 시구를 배치하지 않았고 이런 걸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이 시를 수미상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3단 구성 아니고 크게 봤을 때는 두 대상을 서로 비교했을 때 2단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쵸? 자연물을 먼저 제시했고 화자의 정서를 노래했네. 답은 4번이죠. 공간의 이동도 없었어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봅시다. 여러분하고 수업을 했던 작품은 아니야. 해가라는 작품이. 근데 해가라는 작품도 배경설화와 함께 전하는데요. 수로 부인을 그러니까 거북이가 데려가는 상황을 가정해서 쓴 시야. 그럼 약간 달라. 노래의 구조는 비슷하거든요. 거북아 뭘 내놔라?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잡아먹겠다. 구워먹겠다. 이랬어. 근데 여기서는 거북아 내용을 보면 거북아 남의 안에 훔쳐간 지 얼마나 크니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북이를 뭔가 죄인처럼 취급했다는 점이 조금 다르네요. 구지가랑 비교해 본 거야. 그러니까 해가는 구지가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구지가 비교를 해보자면 구지가 해가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겠죠. 어쨌든 대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했네. 거북이를 아니에요. 선생님 교술시가 뭐예요? 우리 안 배웠어요. 근데 교술시가 원래 교술이라는 게 뭔가 교훈을 서술하는 수필에서 얘기하는 게 교술적 장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필은 원래 있는 그대로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옛날의 시들을 교술시라고 했나 봐. 우리 국어 시간엔 교술시 배우지 않아요. 그 다음 죄송해요. 화자 대상의 문답 없어요. 대답하지 않아요. 답이 없어요. 공간의 이동 안 나오고 화자는 대상에 예찬하지 않고 그리고 내놓지 않는다면 구워 먹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가정과 위협이 드러나네요. 답은 5번. 그 다음 보기 7번 문제 봅시다. 보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할 때 보기를 항상 요약해 봐야 된다 그랬지.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 욕망이 충족되지 못한 채 종종 좌절한데 그럴 때 초월적인 힘에 기대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런 노래를 주술적 노래라고 한다 그랬어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 그러면 수로는 화자에게 욕망의 대상인가? 내놓아라. 나는 그가 필요하다. 맞네요. 내놓아라는 그럼 욕망의 성취인가? 맞네요. 그러면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초월적 힘을 지닌 존재인가? 구지가는 그래요. 머리를 내놓아라, 우리의 왕을 만들어 내놓아라 하고 거북이한테 빈다고 본다면 뭔가 얘가 그걸 이루어 줄 거거든. 근데 위시 해가에서의 그 거북이는 수로 부인을 앗아간 죄인처럼 취급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답은 3번이죠. 그리고 그물은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화자가 대상을 위협하는 상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죄는 화자 입장에서 욕망 실현을 방해하는 행동에 붙인 명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답은 3번. 그 다음 8번 구지가 문제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드러냈는가? 여기 자신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면 나라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 없어요. 대상의 행위를 책망했나? 대상은 거북일 테고 거북이 어떤 행동을 책망했나? 그것도 없어요.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를 협박할 수 있는 더 센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대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3번은 맞는 말이네요. 자신의 요구와 그 근거를 제시하며 근거 없어요. 왜 내놓으라 이런 말 없어. 그 다음 서류적 표현 의문문 형식으로 무엇인가를 강조한다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답은 3번. 그 다음 정읍사 봅시다. 내용은 우리 같이 봤으니까 문제로 그냥 정리 한번 할게요. 이 작품의 화자와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화자는 나고 대상은 달일 수도 있고 님일 수도 있어. 그치? 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달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계절에 따라 계절 얘기 없어요. 시어를 통해 대상, 님의 신분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행상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 저자를 통해서. 저자가 시장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럼 답 2번. 대상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대화체를 사용한 것 같긴 해. 달아 높이곰 돋아셔 멀리곰 비춰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한테 말을 건네는 방식. 그러니까 대화체라는 건 얘들아 대화를 꼭 하라는 게 아니라 말을 건네는 방식이면 대화체라고 잠깐만 틀리게 썼어. 말을 건네는 방식이면은 대화체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게 실제로 대화가 오가려면 상대방이 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대화체는 맞지만 대화는 아니야. 그리고 대상과의 친밀감도 아니야. 그래, 틀렸고 시상이 전개되면서 화자의 정서가 극적으로 반전되진 않죠. 답은 2번. 이 작품과 보기의 공통점. 보기도 선생님이 설명했던 사설시조예요.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진 3장으로 이루어진 시인데 중장이 어마무시하게 길어졌죠. 이거 사설시조예요. 사설시조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고 무슨 내용이었냐면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산에 매한테 쫓기는 까투리. 그 다음에 대천바다 한가운데 일천석을 싣고 가면서 배도 다 무너지고 바람 불고 그리고 날씨도 엉망이고 여기에 그 도적까지 만났어. 어쨌든 그런 도사공. 그러니까 이 둘 다 지금 뭔가 죽을 만큼 힘든 지경이야. 그쵸? 죽을 만큼 힘든데 얘네들보다 사실 누가 더 힘드냐면 엊그제 님을 여인 나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비교하겠소 이랬어. 일단 표현법은 서리법이잖아요. 서리법으로 그 당시에 유행하는 말투라 그랬어.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든 걸로 치면은 내가 지존이다, 내가 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자, 어쨌든 두 작품의 공통점을 얘기하자고 했으니 정읍사도 님이 내 곁에 없어서 달한테 안전을 기원하고 여기서도 엊그제 님을 여인이라는 거 이렇게 현대국어로 쓰면 이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님과 이별한 상태야. 대상의 부재. 맞네요. 부재라는 말이 한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이게 부재거든. 부재는 엄청 범위가 넓어. 이별, 그 다음에 사별 이런 것도 모두 부재에 해당하죠. 아니면 내가 뭔가 귀향을 했을 때도 님과 떨어졌으니까 이별에 포함돼서 부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재 맞네. 그리고 재회에 대한 갈망도 아니고 현실 풍자한 것도 아니고 현실 도피도 둘 다 아니고 체념과 비탄도 모두 아니네요. 그러니까 답은 1번. 자, 그 다음 11번 봅시다. 미툴진 시어 중 이 작품의 A와 시적 기능이 가장 유사한 것은 달의 시적 기능이라는 건 역할이야. 달이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니? 약간 신처럼 뭔가 소원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아무튼 소원을 뭔가 기원하고 있어. 얘한테 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 3번이죠. 달님이시여 서방까지 가시겠습니까? 서방이라는 건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과 같은 서방정토를 얘기하거든요. 서방정토의 줄임말로 이곳은 극락을 얘기해. 달님이 극락까지 가신다면 무량숲을 앞에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보고의 말씀 모두 아뢰어 주소서 그랬어.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고 내 소원을 대신 전달해 주세요 하는 거잖아. 답은 3번이죠. 자, 나머지도 잠깐 볼까? 달의 의미. 여러 젖히며 나타난 달이 하면서 기파랑을 예찬하며 쓴 시였으니까 이거는 기파랑의 모습을 얘기한 거고, 이건 어쨌든 비유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2번. 빈대의 황족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이 잎새마다 달이 진다? 그냥 이거는 저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 달은 밝고 당신이 하도 기루었습니다는 그리웠습니다의 한용운식 표현이야. 한용운이라는 시인에게 엄청 많이 등장하는 시어가 당신 또는 님이라는 시어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님의 침묵을 쓴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을 했다는 점에서는 뭐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조국으로 해석을 해도 이 사람의 시는 다 해석이 돼. 어쨌든 달은 밝고 당신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자던 옷을 고쳐 입고 뜰에 나와 퍼지르고 앉아서 달을 한참 보았대. 당신이 그리워서 달을 보았나 봐. 그럼 여기서 달은 뭔가? 당신을 보여주는 당신을 그리워하게 된 계기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 5번.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리고 하늘이 펼치고 자화상 속에 나오는 달은 그냥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나 기능 없어요. 자, 그러니까 11번은 3번이고요. 그 다음 제막매가 봅시다. 제막매가 이별한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였어.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설명했던 작품이네. 도종환의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아내가 죽고 나서 쓴 시야. 두 작품을 비교해 봅시다. 이거 모의고사에도 기출됐던 문제예요. 약간 그러니까 질문이 다르고 선택지가 달랐을 뿐인데 내용은 질문하는 이유는 똑같은 거지. 자, 둘의 공통점으로 삶의 허물을 벗어나지 않죠. 공통점 문제를 물으면 내가 아는 작품, 더 확실하게 자신 있는 작품 가지고 먼저 문제를 풀면 되잖아. 제막매가로 풀어보자. 삶의 허물 없잖아. 그 다음에 고통을 감내해서 자신을 정화한다? 아니잖아. 삶과 죽음의 경계를 벗어나 영원으로 회개한다? 미타찰에서 만날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미타찰에서 만날 거니까. 근데 이 작품에서는 보기 속에 있는 작품에서는 영원으로 회개한다는 말 찾아볼 수 없어요. 현실과 거리를 둠으로써 아니잖아. 그 다음 헤어짐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재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어딨냐면 내가 이렇게 남아서 열심히 살아야 당신 만나는 길임을 안돼. 보기에도 있고 그 다음 위에서도 미타찰에서 너를 만날 나라서 돌을 닦으며 기다리겠대. 그러면 둘 다 재회에 대한 믿음으로 열심히 살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죠. 다음은 5번. 화자와 대상의 관계, 화자 나와 대상 죽은 누이의 관계는 남매잖아요. 이들이 남매임을 알려주는 비유된 시어가 있었어. 뭐냐면 한 가지, 이게 한 부모를 같은 나뭇가지 해서 한 부모를 비유한 거였어요. 자, 그 다음 14번. 14번은 둘 다 처음 보는 시조야. 근데 한번 시를 한번 해석해 볼까나? 간밤에 불던 바람 때문에 정원에 있는 도화, 복숭아꽃이 다 지겠대. 그럼 여기서 바람의 역할은 꽃을 떨어뜨리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복숭아꽃이 지네. 그쵸? 그 다음 비에서는 바람 불어 쓰러진 나무. 그럼 얘는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지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바람과 여기 나오는 바람과 제막매가에 나오는 바람 모두 무엇인가를 떨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원인 제공을 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럼 1번부터 A는 위에 나온 그 제막매가에 나온 바람을 말하는 거고 B는 이해저에 떨어지는 누이, 잎을 얘기하는 거였어. 그럼 A와 달리 A시의 바람은 화자의 시련을 상징한다? 화자의 시련이라고 보기는 좀 어색하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땐 얘들아 A와 달리를 빼고 뒤에만 먼저 읽어보자. A의 바람은 화자의 시련을 상징한다. 만약에 화자가 꽃을 감상하고 싶은데 바람이 꽃을 떨어뜨렸어. 그럼 화자에게 나의 그 꽃을 감상하고 싶은 마음을 방해하는 시련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A와 달리 그랬잖아. 근데 A에서도 보면 누이가 죽었어. 누이가 죽었는데 바람 때문에 죽었어. 그렇다면 누이와 영영 함께하고 싶었던 나를 방해하면 그 바람이 실현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실현은 넓게 보면 맞는 말일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보더라도 이 달리라는 말이 틀렸죠. 둘은 공통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1번. 그 다음에 A와 B의 바람은 어떤 결과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 맞다 그랬지? 그 다음에 B와 달리 A의 도화는 B에서는 사실 이 잎이 뭔가 흥겨움을 뜻하진 않잖아요. 근데 A에서의 도화는 이렇게 말했어. 낙화인들 꽃이 아니겠느냐? 쓸어 무엇하리요? 그러니까 낙화도 꽃이고 나는 이 꽃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감상하고 싶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흥취를 부각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흥취라는 건 흥에 취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화를 구경하는 흥에 취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나무가 화자 자신을 비유하나? 여기 다리가 아니고 오타예요. 달리. 여기 보면 바람 불어 쓰러진 나무가 비 온다고 싹이 나겠어? 님이 그려 든 병이 약 먹는다고 낫겠어? 그랬어. 그러니까 님이 그리워서 든 병과 바람 불어서 쓰러진 나무를 유사하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님이 그리워서 병이 든 내가 나무와 유사한 상태인 거네. 그럼 화자 자신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의 도와 B의 나무 모두 수동성을 함축해. 왜 수동적이냐면 그 바람에 의해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았고 떨어지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럼 여기서도 쓰러지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모두 수동적이죠.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찬기파랑가인데요. 얘들아, 찬기파랑가가 기파랑이 죽은 후에 쓴 시야. 기파랑을 예찬하는 시거든. 그러면 예찬적인 거 맞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안 했는데 누가 죽은 다음에 시를 썼다면 그를 추모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추모적 성격도 가지고 있어. 자, 내용 봅시다.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 예찬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감을 나타내는 시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 대비되는 시요. 눈이 있어도 잣나무를 덮지는 못할 거라며, 그러니까 얘네 둘은 대비를 이루는 거 맞죠? 맞고요. 자연물을 통해 여기 달이 떠 있고 모래가름 물가에도 기파랑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자갈벌에서 그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쫓고 싶고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했으니까 이런 자연물을 통해 정신적 의미, 이게 지조나 절개를 뜻하는 뭔가 사람으로서 지켜야 되는 고든 마음과 상관이 있으니까요. 맞고 그렇게 본다면 비유와 상징이 두드러지는 시죠. 답은 2번. 그 다음에 송순의 시 한 편이 나오는데요. 같이 내용 봅시다. 풍상은 뭐 바람과 설이겠지. 바람풍, 설이상자니까. 섞어서 친 날에 갓 피온 황국화를, 노란 국화를 금 화분에 가득 담아서 옥당에 보내니. 도리는 뭐냐면 도화와 이화거든요. 도화, 이화는 뭐냐면 복숭아꽃 100꽃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봄에 잠깐 피는 봄꽃들인데 얘네들은 사실은 한참을 피어 있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국화는 날씨가 아무리 흐려도 꽃의 모습을 유지한다고 볼 때는 국화가 더 도화와 이화보다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이거 선생님 얘기한 적 있다? 그래서 옛날 그 선비들이 군자의 도리를 가지고 있는 4가지 식물 해가지고 가을에는 국화를 꼽았었단 말이에요. 이거 사군자의 하나라고 얘기했었던 적이 있어, 선생님이. 자, 그러니 도와 이와야 니네들 꽃인 척하지 말아라. 꽃이 온냥 하지 말아라. 님의 뜻을 아는 애는 황국화밖에 없다 그랬어. 자, 어쨌든 잣나무와 눈은 황국화 풍상과 대응되는 거 맞네. 눈 때문에 눈이 잣나무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풍상이 황국화를 괴롭히고 이런 대상이니까 2개가 대응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 안 느껴지고 뭐 관계 개선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대상의 부재가 화자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원망의 대상 아니고요. 답은 1번이죠. 자, 17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작품들이 가나 다라로 묶여 있어요.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가의 거북은 화자에게 적대적인 존재 땡. 웬 적대적인 존재 아니죠. 해가는 그래. 해가에서 보면은 수로 부인을 앗아간 죄 얼마나 큰가 이랬잖아. 그러니까 거북이가 수로 부인을 빼앗아간 존재로 나온다면 그땐 적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화자의 정서를 별다른 수식 없이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나의 뭐라고 직접적으로 드러냈니? 가시님 어이할꼬 하는 이런 체념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어요. 맞고요. 그 다음에 다은은 대칭 구조 맞죠? 그 정다운 꾀꼬리 외로운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균형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대응을 완벽하게 이루고 있으니까. 다른 화자가 소원을 기원하는 대상 맞고, 증대는 안전한 곳이야. 그리고 위험한 곳이고, 그렇게 본다면 엄밀히 말하면 너 제발 안전한 곳에 놓아주세요 할 때 이 언의다가 증대와 대조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넓게 본다면 달이 아무튼 환하게 비추어 주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조금 대조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5번은 좀 아니 좀 애매하다. 어쨌든 여기서 의도한 답은 1번인 것 같아요. 원래는 더 정확하게는 언의다가 반대말이다 라고 알고 있읍시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한 해가라는 시. 두 작품을 비교할 때 보기가 지닌 두드러진 오타야. 두드러진 특징 그랬어요. 거북이가 등장해. 공통점. 근데 수로를 내놓아라. 설화 속에서 수로 부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내놓으라는 대상이 구체적이야. 그러니까 거부가 공통점이라고. 그 다음에 남의 안에 훔쳐간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얘는 구지가와 다른 점이야. 구지가에서는 신으로 다뤘으니까 구지가와는 다른 점. 우리 이렇게 표시하자.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가 만약에 거역하면 이러리 구조가 어쨌든 가정을 하고 위협하는 것은 뭔가 이것도 공통점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드러나네요. 거북이 무능한 존재임을 드러낸 게 아니고 거북이에게 요구하는 바가 대상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답은 2번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거북과 화자의 관계에 전도 뒤바뀌어 있다 아니에요. 그 다음 반응이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감정을 이입하지도 않았어요. 답은 2번. 그 다음 19번. 나를 가사로 하여 노래를 만든다고 할 때 내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졌어. 그리고 그러면 엄청 슬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절하고 처절한 분위기 1번이죠. 매력적인 오답으로 4번이 있다 쳐도 4번의 우수라는 건 뭔가 쓸쓸하고 외로운 분위기인데 이 시는 외로움을 주제로 하진 않는 거니까. 그 다음 20번. 라와 보기의 배경설화를 바탕으로 짧은 동영상을 제작한단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어쩌고 마지막에 망부석이 됐대. 그럼 맨 앞에 먼저 뭔가 형편은 좋아 보이진 않죠. 남편이 장사하러 다니는 집이니까. 그러니까 초가집 앞에서 등짐을 진 남편이 아내와 이별하는 장면을 앞부분에 넣자 괜찮네. 그리고 그때 남편은 뭔가 장사할 게 엄청 많은 행상 차림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편의 귀갓길을 비추어 달라는 장면에서 엄숙한 곡조에 천천히 불러라. 그래, 애절하게. 그럴 수 있죠. 달에는 남편의 안위를 염려하는 아내의 정성이 담겨 있다고 보아도 좋으므로 여기까지 맞죠. 남편의 머리 위를 만약에 달이 비춘다면 그때 아내는 기분이 좋겠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밝게 웃고 있는 아내가 나올 수 있지. 근데 만약에 달이 비추는 곳에 남편이 없다면 그때는 아내가 어두운 표정이어야지. 남편이 혼자서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는 장면에서는 처음에는 밝았던 달빛이 어두워지면서 불안에 휩싸인 이거는 이 시에 등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을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망부석이 되었다. 남편을 그리는 돌이 되었다 했으니까 뭔가 바위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에서 이 아내에게 시간이 흐르고 시련이 닥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바람과 눈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답은 4번. 그 다음에 기억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 그랬어요. 기억이 뭐냐면 위에 올라가서 보면 문제 속에서 기억이 꾀꼬리였거든요. 꾀꼬리는 나랑 반대돼서 내가 더 슬프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나의 상황과 뭔가 이런 기능은 나의 상황과 다른,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화자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대조적인 걸 고르면 돼. 자, 1번부터 볼게요. 참새야 어디서 오가면 아느냐. 네가 1년 농사를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호라비가 홀로 갈고 맨 밭에 벼며 기장을 다 없애는구나 그랬어. 그럼 참새는 농사 지은 것을 망치는 원망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누구를 비유했다라고 본다면 농부들이 농사를 힘겹게 지어놨는데 네가 다 망치잖아. 네가 다 네 거인 줄 알고 다 가져가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탐관오리를 비유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 2번은 그냥 새야 가마우지는 복사꽃 든 냇물 얼마나 불었는지 솟은 바위 아주 무쳐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이 가득 찼대. 근데 쌍쌍의 가마우지가 옛 터전을 잃었대요. 그럼 여기서 가마우지는 터전을 잃은 대상, 뭔가 삶의 터전을 빼앗긴 대상을 빗대어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 3번은 황폐한 들판엔 팥꽃이 남아있네 했으니까 뭔가 황폐한 들판, 뭐 변해버린 자연을 비유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화자의 상황과 반대되는 건 아니고. 답은 4번이죠. 이거 선생님이 송인 설명하면서 얘기한 적 있어. 풀빛이 푸른 이런 좋은 경치에 나는 뭐하고 있어? 님을 보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두 상황이 서로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더 슬프다고. 원래 이별은 비가 와도 슬프고 해가 내릴 때도 슬프다고 했어요. 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에서는 뭐 여기 보면은 항상 시비하는 소리, 시비라는 게 옳고 그름을 따진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소리가 귀에 들릴까봐 두려워서 일부러 물로 차단을 했어. 그래서 이거는 속세의 그런 시끄러운 상황을 차단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4번이죠. 그 다음 22번은 일단은 선생님이 그 다른 친구들하고 풀어봤는데 문제가 좋은 문제 같진 않아. 그냥 우리가 왜냐하면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되거든. 여기 어느 곳에나 놓으십시오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달님, 내님을 안전한 곳에 놓아주세요 라고 해석해도 되고, 또 하나는 여보, 남편 뭐 이렇게 해서 당신을 부르는 거야. 당신의 짐을 안전한 곳에 놓아주세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무엇으로 해석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풀어야 되는 문제야. 왜냐면 우리는 1번으로만 해석을 했잖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한다면 풀 수 있는 문제니 풀어볼게요. 그러면 발화 주체는 누가 말하는가야. 그러니까 발화 주체는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화자야. 그 다음에 대상을 둘로 나누는 거야. 발화 대상은 누구에게 말하는가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하는 거니까 청자야. 그 다음에 시적 대상은 무엇에 대해 말하는가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누구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A, B, C에서 기역, 니은에 나타나는 달님이시여 뭐 멀리 비춰주세요의 화자는 모두 나죠. B도 마찬가지야. 시장에 가 계신가요? 어쨌든 발화 주체 화자는 모두 나이다. 맞아요. 좀 이거 선생님 지금 체크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괜히 또 헷갈릴까봐. A의 기역 니은에 나타나는 발화 대상은 달님이시여 높이 들어주세요. 돋아주세요. 청자. 멀리 비춰주세요. 청자. 달님이야 모두. 맞아요. 그 다음에 B씨의 기역. 시장에 가 계신가요? 발화 대상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보, 당신 시장에 가 계신가요?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기억 맞고, 그 다음에 C에서도 어느 곳에나 놓으십시오 할 때 2번으로 해석해야 돼. 2번으로 해석해야 님이시여, 당신이시여, 짐을 어느 곳이든 놔주세요 해서 그럴 때 청자가 둘 다 님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봐야 3번이 맞는 말이 돼. 그러니까 만약에 1번으로 해석하면 좀 달라. 1번은 해석할 때 달님이 청자가 되니까. 그 다음 B씨의 기억에 나타나는 시적 대상은 모두 시장에 가 계신가요? 님께서는 시장에 가 계신가요? 맞죠?
그러니까 그 동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청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님 맞고 그 다음에 C의 기억 어느 곳에나 놓으십시오. 2번으로 해석할 때 님께서 맞죠? 그러니까 여긴 2번으로 해석할 때라서 이 해석에 대한 1번으로 해석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2번에 대한 해석을 하자라는 걸 근거로 문제로 풀어야 돼. 그 다음 B씨의 니은에 나타나는 시적 대상. 니은 위험한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얘는 시적 대상이 B는 님 맞아요. 그 다음 C 당신 가신 곳 저물까 두렵습니다. 이때는 시적 대상이 아니라 C에서의 니은은 발화 대상. 듣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의도한 답은 5번인 거죠. 자,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 23번. 가는 서동요라는 4구체 향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구체 향가고요. 그 다음에 창기파랑가도 19체 향가였어요. 그러니까 향가들의 묶음인 거네요. 자, 23번 문제 보세요. 이거는 그 서동요 배경설화예요. 자, 그래서 왜 선생님이 영상으로 보여준 적이 있으니까 기억 안 나는 사람 보기를 읽으시고 서동은 주도 면밀하게 상황을 계산해서 일을 추진했다. 맞네. 그 다음 노래가 불려진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이들이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동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후에 내용을 보면은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해서 그 선화 공주를 자기가 취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뒤에 이어지는 사건과 연결이 되죠. 그럼 예언적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주술적이지. 서동의 소망을 이해하고 그를 도와 애들이 결국은 이를 성사시킨 건 맞지만 소망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목적은 없었어요. 그냥 말을 먹기 위해서 그런 거지. 화자는 자신이 소망하는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서동을 선화공주가 매일 만난다라는 게 내용 속에 들어있으니까. 다음은 4번. 나와 다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는 그 창기파랑가가 기파랑이 죽고서 쓴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망매가도 누이가 죽고서 쓴 거니까 둘 다 죽은 대상에 대해서. 답은 2번. 그 다음 25번. 25번은 제망매가에 대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한번 문제 속에서 이해했는지 풀어봅시다. 1번. 생사 문제는 인간이면 누구나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인데 뭐 여기까지는 형철의 개인적 생각이니까 뒤에가 맞는지 봐야지. 화자도 처음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누이가 갔잖아. 그러니까 그 머뭇거리는 모습이 내 눈에 그렇게 보였다면 나도 그 장면을 두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화자는 누이의 죽음에 대해 예감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나? 아니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하고 갑자기 죽은 거야.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죽음이라 2번은 틀렸어요. 그리고 뭔가 마지막에 가서 그러니까 가는 건 모르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며 탄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미타찰에서 만날라 도닦아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종교적으로 극복하고 있고, 그리고 재석이가 한 말, 그게 돌을 닦아서 기다리겠다 했으니까 수도가 돌을 닦는다라는 뜻이니까 수도의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답은 2번. 그 다음 26번은 기파랑의 인품을 투영하고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은 해서 답을 2번, 4번으로 했는데 이것도 양주동 박사, 김환진 박사의 해석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얘도 그냥 뺍시다. 이 문제는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뭔가 해석을 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 다음 27번. 기억과 유사한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것은 했어요. 기억이 뭐냐면 위에 나온 제망매가에 떨어지는 잎, 죽은 누이야. 그래서 뭔가 죽음의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시를 고르라는 건데 참고로 천상병의 귀천이라는 시가 하늘로 돌아가리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는 죽음을 소재로 한 시이기는 해요. 그래서 죽음을 아름답게 표현한 시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새벽빛이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미지의 이슬이야. 그러니까 얘는 사라지는 이미지죠. 그러니까 뭔가 사라짐이라는 뜻으로 볼 때는 이슬은 비슷한 뜻이네. 죽음도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답은 1번. 여기 구리 거울은 뭔가 나를
성찰하는 수단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거울 앞에선 이건 그러니까 누님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 거울을 보고 있는 누님을 상상한 거니까 이건 특별한 의미 없고, 그 다음에 내 가슴에 그윽한 수풀에서 솟아오르는 구슬픈 샘물이니까 이건 눈물을 비유한 거고요. 눈물 또는 무슨 한을 비유한 거고, 그리고 생명에서는 내가 너무 힘들 때 사막으로 가자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너무너무 힘들 때 극한적인 공간에 나를 놓아본다라는 뜻으로 사막을 비유한 거야. 아직 뭐 죽음을 뜻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부가 너무 힘들 때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무슨 합숙하는 어떤 학원을 간다든지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28번. 28번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쭉 읽어보면 감춤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돼. 뭐 좋은 문제는 아니니 패스. 그 다음 29번. 가를 학습한 학생들의 반응이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랬어요. 단순한 형식이라든지 소박한 내용으로 보아 서울화에 어울리는 동요다. 맞죠? 그리고 결국은 백제의 무왕이 신라의 선화공주를 취하게 됐다는 배경설화가 전하는 거거든. 그러면 국경과 신분을 뛰어넘었다. 맞아요. 그리고 말을 나눠주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설화가 전한다고 했고, 그리고 자기가 선화공주를 취할 거면서 노래 속에 보면 선화공주님이 밤마다 맞둥서방을 취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뭔가 주객전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주가 미천한 서동과 공공연하게 사랑을 나누었다는 사실을 통해 웬 성풍속도 아니야. 그렇게 과장 해석하지 맙시다. 답은 5번. 그 다음 30번은 낙구의 첫머리 선생님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식구체향과 감탄사 아아스라는 거고, 그 다음 31번은 보기를 참고하여 달을 분석한 내용 그랬어요. 보자. 지금 보니까 향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 신라 사람들도 향가를 숭상한 자가 많았다. 이건 시와 같은 것이다 그랬고, 향가는 세상 사람들이 놀고 즐기는 노래였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뭐 노래로 불리며 전해졌을 거고, 유행가와 같았을 거고, 기파랑을 추모하는 뜻은 사람들이 뭐 높이 유행을 해서 알려졌을 거고, 그리고 공동으로 창작한 건 아니죠. 여기 보면은 충담사라는 작가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루었을 것이다 했고요. 그 다음 32번부터 34번 봅시다. 가는 황조가 나는 제망매가 다는 홍랑의 시조인데요. 이 홍랑의 시조만 잠깐만 같이 볼까나? 이거 기생이야. 홍랑이. 기생이 쓴 아주 유명한 시야. 선생님들이 언제 이 시를 떠올리냐면 문제를 내기 위해서 맷버들이라는 소재를 떠올릴 때가 많아. 뭐냐면 맷버들을 가려서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로 시작하는 시거든요. 그럼 이 맷버들에는 아주 정성스럽게 예쁜 맷버들, 그러니까 버들가지를 예쁜 것만 꺾어서 보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님을 향한 정성이 담겨 있어.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님을 향한 정성이 드러난 소재와 연결시킬 때 공통점을 묻기에 좋은 문제죠. 자, 그러면 주무시는 창밖에 바뀌는 밖에 심어두고 보십시오. 그러다가 밤비에 새 잎이 나거든, 새 잎이나 꽃이 나거든 나인가도 여겨주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맷버들을 보며 나를 떠올려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야. 맷버들이 곧 나인 거지. 그러니까 님과 뭔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아이고 이거 왜 이래? 님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님을 향한 애절한 그리움을 이 시에 표현을 했고,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맷버들을 보내는 걸 지금 시로 쓴 거죠. 32번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유와 상징으로 이별의 정서를 나타냈다. 비유, 뭐 황조가에 비유 없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벌써 틀렸죠. 뭐 가는 절대 아니고. 아까 나가 뭐였니? 나 제망매가였나? 나는 맞아요. 상징은 아니지만 나는 비유가 사용됐어. 시간의 흐름 아니고, 그 다음에 가보다 비관적인 정서를 얘기하는 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별을 소재로 했으니까 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뭐 삶을 덧없어하는 거, 인생무상이 느껴지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이런 걸 인생무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 33번도 유명한 시야 봅시다. 이거는 이계라는 사람이 고려를 읽고서 쓴 시지. 이게 조선 말의 학자였으니까, 아니 고려 말의 학자였으니까 방 안에 맞나 이게? 잠깐 선생님 순간 헷갈렸어. 이게가 뭐니 이게 우리가 누구와 이별했다라는 시를 신하들이 썼을 때 저기 뭐지? 선생님 지금 헷갈렸어. 이게가 얘들아 고려 말의 시조가 아니라 이거는 그 세조가 단종을 폐위했을 때 단종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야. 선생님 지금 순간 이색하고 헷갈렸어. 세조시대의 단종 폐위를 아쉬워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님은 단종을 얘기하는 거야. 방 안에 켜놓은 촛불이 누구와 이별했길래? 그럼 여기서 지금 촛불이 중심 시적 대상인데요.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지고는 흘리고 속 타는 줄 모르느냐. 속 타는구나 이거잖아. 그러니까 촛불이 보면은 촛불이 막 겉으로는 이렇게 촛농이 떨어지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얘가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 이 모습이 속이 탄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저 촛불이 그래서 겉으로 울고 속은 타들어가는 모습이 나와 같대. 날과 같아요는 나와 같아.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했어. 그러니까 저 촛불은 곧 나와 같은 슬픔, 눈물을 지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할 때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감정이입을 표현한 대상이야. 자, 아무튼 꾀꼬리와 얘를 비교해보자. 화자의 분신 아니고요. 화자의 심정과 대조되는 건 꾀꼬리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선망의 시선 아니고요. 선망은 뭔가 대단하다 이거니까. 기억은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고 얘는 동일시된다. 맞네요. 4번. 둘 다 공통점은 객관적 상관물이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뭐 장애물 아니고. 답은 4번.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언뜻 말한 귀천이라는 시야. 이것도 죽음을 소재로 한 시라 그랬죠. 그럼 제망매가랑 엮을 수 있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여기서는 보니까 화자가 죽는 대상으로 그려져 있네요. 새벽비도 아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걸 두 글자로 얘기하면 제목인 귀천인 거거든.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이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그랬어. 그래서 세상에서의 이승의 삶을 소풍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와 하고 감동을 주었던 시예요. 가서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하리라. 그래서 자기는 원래 하늘에 있었던 존재인 것처럼 우리 모두 그런 거 아닐까? 하늘에서 와서 여기서 지금 소풍처럼 놀다가 돌아간다. 때가 되어서 오래오래 놀다가. 자, 생각에 확신이 없는 듯이 들리는 화자의 목소리입니다. 뭐니 공통점을 묻는 거야. 아니야. 죽음을 두렵고 피하고 싶은 대상이 아닌 편안한 안식적.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미타찰에서 만난다 그랬잖아. 제망매가에서도. 그런 점에서는 뭔가 긍정적인 인식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네요. 답은 2번이에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고요. 그 다음 제망매가 문제 마지막으로 두 문제 더 풀어봅시다. 제망매가 그 다음 길제의 시조. 이거는 배웠어. 이거야말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고려 말의 시조야. 그래서 왕조가 망해가고 있음을 한탄한 시죠. 형식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 사음보의 율격을 지닌 건 시조인 나가 그렇고 시적 화자가 작품 속에 들어있다면 나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에는 보자 없어요. 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런 말 없고 그 다음에 나는 3단 구성은 둘 다 그 제망매가 시조도 그 다음에 나도 3단 구성을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전달의 목적이 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감탄사, 이거 어즈버도 감탄사거든요. 그래서 고조된 감정을 드러낸다. 맞네요. 그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 미음에 나타난 작가의 처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봅시다.
어느 가을에 때이른 바람이라는 인식을 통해 예기치 못한 누이의 죽음. 맞네요. 그 다음, 극락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돌을 닦는다는 다짐을 통해 종교적으로 슬픔을 극복하네.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500년 도읍지라는 시간과 장소의 제시를 통해 단절된 고려, 그러니까 지금은 고려가 망한 거지. 그러니까 500년으로 끝난 거지. 그래서 고려 왕조에 대한 아쉬움. 맞네요. 그 다음 자연은 변함없는데 옛날 인걸, 옛 충신이라는 건 인걸을 말해요. 찾을 수 없다는 상황에서 인생 무상을 느낀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태평면허리 꿈만 같도다. 고려시대에 누렸던 태평한 세상이 꿈속에만 있겠느냐?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고려시대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지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답은 5번. 자, 일단 정답은 밑에 다 나와 있었지만 혹시라도 오답풀이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까 봐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고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